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영중 랩 2050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주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머리를 잘랐습니다. 아, 머리를 자르시면서 네, 머리를 또 채우셔서 오늘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25만 원 받냐 못 받냐 이 이슈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아주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국회 선결과제로 꼽으면서 입법을 통해서 22대 국회 선결과제로 꼽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입법을 통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시작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맥락부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부터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아, 네. 그러셨죠. 맞아. 네. 기억나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썼고 결국에는 이제 그 논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네, 또 그 논의에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했었던 당사자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의제에 대해서도 뭐 일단 오늘은 설명을 좀 잘 해드리려고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몇 가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안으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좀 기회가 되면 오늘 혹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럼 일단 뭔지부터 설명을. 네, 맥락 요 논의가 언제 이제 시작됐냐면요. 아마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하나로마트 가서 그 대파 한 단 들고서 정치적 격변의 시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 단 들고서 870원이면 참리적이네 라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발언 때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네, 그 발언이 그 3월 18일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틀 뒤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인천 미추홀구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파 한 단을 들고서 이게 한 단에 5,000원이다. 이게 한 달에 5,000원인데 어디서 이게 870원이라고 그러냐. 네.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 좀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야지 돈이 돈다. 그런 거를 소비 승수 효과라 그런다. 이 무식한 양반들아 딱 이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공약을 4일 뒤에 3월 24일이죠. 그때 이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을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자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대안으로 이 4일 뒤 공약을 발표했고 공약 발표했을 때의 발표문을 조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마 이제 바로 비판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제 반박하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신 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조 원에서 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리고 말했고 대만에서 작년에 국민 1인당 25만 원 정도의 경제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또 언급을 하면서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굉장히 작심하고 이 공약을 내놓은 거였네요. 그랬었죠.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당시로서는 그 정도의 비중으로 보도가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당시 작심하고 공약을 내놨고 그리고 오히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더더욱 이 발언과 공약이 좀 진심이었음이 좀 차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경제적으로 좀 파헤치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위헌 논란으로 이게 번졌으니까 어떤 과정에 대한 논쟁인데 이거는 이 위헌 논란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논란으로 번진 것 자체가 물론 뭐 쟁점과 각 쟁점별 근거는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제 발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가
일단 이 안건이 그 총선 이후에 이제 협치가 이제 화두로 떠올랐었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느냐, 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느냐가 맞아요.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만났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여당과 야당이 원하는 것들이 이 협치 테이블에 올라와서 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영수회담은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한 차례 하고 끝나는, 네. 물론 한 번 했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첫 번째 자리에서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상태로 끝났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히 행정부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이걸 반대하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냈던 방법이 처분적 법률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예, 처분적 법률이란 게 처분적 도대체 법률. 뭔지. 이거 아주 또 이제 독일 뭐 법학에서 이제 발전한 개념인데 이게 사실 법학자들이나 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법이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같이 결합시킨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형태의 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법률이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특별법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르는 행정 조치들과 다른 또 예산의 의무 지출들을 바로 규정하는 그런 특별법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특별법들을 이제 처분적 법률, 예를 들면 뭐 5.18 특별법이라든지 많은 특별법들이 이제 그런 처분적 법률이라고 그 테두리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는 법률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처분적 법률에는 법률 조항이 뭐라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언제까지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꼭 예산에 대한 내용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입법에 뒤따르는,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사실 원래 대부분의 법률들은 행정적인 조치들을 뒤따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국회가 주도해서 이제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이제 명시해서 행정부의 어떤 조치들을 규정해 놨을 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것 같고, 보통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해 놓으면 행정부가 해야 할 일들의 좀 재량적인 범위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거나 이런 좀 균형을 갖추는데, 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경우를 처분적 법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법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의 처분적 법률로 법률상으로 뭐 말 그대로 여러 조문들이 있겠지만 뭐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뭐 지급하는 방안을 법률에 명시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 놓을 것을 그 법률상에 명시를 해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이런 그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바로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이제 바로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네, 이거는 뭐 그 헌법에 54조부터 한 56조, 7조 정도까지가 이 국가 정부 예산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뭐 54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뭐 57조를 보면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그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혹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는 심의 확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지 증액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결국 그 예산을 증액하거나 뭔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권한은 정부에게만 있다라는 그 권한을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위헌이에요? 그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법률상으로 어떤 예산 지출을 명시하는 모든 법률이 다 위헌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다 법률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논란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그렇죠. 독주하지 말라고. 네, 우리가 보통 법 규정이 있는 이유는 취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싸울 때 권한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취지 자체는 국회가 심의 확정을 하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그 기능이 맞지만 그 결국에는 두 기관 사이에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가 예산을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제안을 하면 행정부는 그 안을 받아서 여러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안을 내놓고 그 안을 또 가지고도 다시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방식의 그 정치 프로세스가 늘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미진하긴 했었어도.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이제 국회와 정부 간의 그 세부 조정과 논의 자체가 협의 자체가 상당히 실종되고 국회에서 어떤 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의 이제 강대강대치가 반복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지금 민생 경제가 추경을 할 만한 상황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뭐 현금성 지원이든 지원을 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합의를 한다면은 현금 지급을 한다면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한번 또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협의 테이블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고 이쪽에서는 그 주장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아예 아예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는 또 야당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사실 처분적 법률이라는 그 이례적인 방법까지 좀 찾게 된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직접 얘기한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을 1조를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가 있는데 그거는 사회의 각 권력들이 다 같이 타협해서 말씀하신 대로 타협해서 합의하에 어떤 이 국가의 제도를 만들고 운영을 해라 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권한을 딱딱 나눠서 기능적으로 회사에서 회사에서 부서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게 헌법 정신인 것 같은데 국회가 사실 합의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 뜻이 어떻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다수당 대표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일단은 그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 충돌이 예고돼 있는 거죠.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반응 자체가 또 총선 이후에 굉장히 큰 이제 화두였었죠. 일단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첫 반응이라고 밝혀진 4월 16일, 6일 지난 뒤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때 이제 총선에 대한 평가, 본인의 이제 직접적인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정말 그 자신은 열심히 했고 또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한 본인들의 그 선거 결과였고요. 여기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탁 꼭 짚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제 지칭해서 평가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대통령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 뭐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영수회담 때 만났을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앞두고 물론 당시 영수회담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제는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막 부풀려지고 있는데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특히 야당 대표의 공약을 마약과 같다. 만나기 전에 마약과 같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사실상 이미 이 정책에 대한 충돌을 좀 예고한 것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자꾸 현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만나시면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다고 했잖아요. 무분별한 현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컨대 무분별한 감세는 마약과 같은 것인가? 그것도 무분별하면 마약과 같은 거 아니에요? 무분별한 도로공사는 마약과 같은 거. 무분별하면 마약과 같은 것이죠. 현금의 방점이 찍혔는지 무분별이라는 건지. 근데 항상 무분별은 현금 앞에 써요. 무분별하게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기업을 지원하면 마약과 같은 것. 또는 예컨대 현금 대신 쌀로 나눠진다고. 무분별한 쌀 지원. 무분별한 쌀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너무 이렇게 정쟁적인 거예요, 모든 워딩. 정확하게 좀 과학적일 필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었어요. 아니,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어떤 지점에 방점이 찍혀가지고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지가 대통령실이 특히 그 논의에서 한번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좀 호도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여론은 또 참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좀 안 좋아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점도 생각하면서 조금 이게 필요한 건지 정말로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 조금 넘어가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정책적 의제가 굉장히 이제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의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차분하게 한번 평가를 하고 뭐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그리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또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면 그런 차분한 그런 평가와 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되는 것이죠. 그러네. 워딩에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차분하게 조금 필요한 장단점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는 아마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민생 지원을 해야 할 타이밍인가 정도까지만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그 아까 대통령 반응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셨으니까 마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시 그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이도훈 홍보수석,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은 조치들 취지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정부의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워딩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지원하자는 거 추가로 더 지급하자라고 이제 표현한 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보도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지원하자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그것 자체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잘 나와서 이제는 내수가 회복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돈을 풀어서 소비를 진척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작년 경제 성장률이 1.3%였어요. 1년간, 연간. 근데 이번에는 분기인 거죠. 1분기 1.3%가 분기별로 4분기에 비해서 1분기 1.3%. 그게 1분기 1.3%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게 이거는 누적 합산입니다. 그래서 1.3%가 1.3, 1.3, 1.4, 1.3이 5% 넘는 엄청난 고성장이 나온 것인데요. 근데 이제 1분기에 여러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왔던 거는 좀 지난 4분기 때 워낙 안 좋았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쪽의 면에서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한 측면도 있었고요. 수출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면서 수출이 급증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보면은 각각의 지출 항목별로 성장 기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이제 따로 떼어내서 이제 볼 수 있는 항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에 0.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왔다고 지금 이제 좀 안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의 경제 상황, 특히 2023년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4분기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기저효과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제 성장률을 좀 꼼꼼히 경제 상황을 꼼꼼히 뜯어보면은 작년이 한국경제 70년사에서 뒤에서 6번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 위기도 아니었는데 경제 위기도 많았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IMF 경제 위기, 오일 쇼크 다 있어요. 6번째 글로벌 안에 금융위기도 글로벌 금융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특히 58년도 때도 한 번 있었거든요. 1958년? 50년대에도 50년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로 문제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를 지금 돌이켜 보면 좀 그래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2008년, 2009년. 네, 그때 민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그것의 방파제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가 민간이 완전히 고꾸라졌을 때 정부가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당해년도에서는 물론 성장률이 상당 부분 하락됐었지만 그 하락된 것도 정부가 많이 방어를 한 측면이 있었고요. 2009년도, 10년도에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민간 소비나 이런 쪽이 많이 늘어서가 아니라 정부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이 늘었던 측면이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없어서 소비를 못 하고 있을 때 정부가 네. 지출을 늘려서 물건을 맞습니다. 더 사고 사람 더 뭐 정부에서 또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주고 그러면 돈을 풀었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네. 97년, 98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IMF 때.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정부든 그 약간 진보 정부든 가릴 것 없이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른 나름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2023년도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꾸로였던 거죠. 예,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국면에 정부도 긴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정 지출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왔는데 문제는 재정 지출을 소극적으로 해오면서도 정말 자신들이 그 달성하고자 했던 건전 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 본인들이 재정 준칙에서 지키고자 했었던 3%를 어겼고 그리고 4월 11일 날 국가 결산을 하면서 밝혀진 그 어떻게 보면 결산 수지 적자가 50조 원이 넘어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금의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때 돈 너무 헤프게 써서 헤프게 써서 지금 감세하고 뭐 이렇게 재정 지출 줄이고 아껴 써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관료들과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격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IMF가 추산하는 국제 비교로 볼 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많이 한 국가인가. 를 따져보면요. 그래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내드리기도 했어. 저거는 이제 그 엑스트라 에디셔널 스펜딩만,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출만 보여주는 그 그래프인데요. 원래 일상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던 것 이외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재난지원금 이런 것처럼 더 푼 거, 더 쓴 돈.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왜 강조하냐면은 한국보다 뒤에 있는 국가 중에서 의외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금 저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KOR 저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뒤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의외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그렇습니다. 복지국가들이네. 복지국가들은 에디셔널 스펜딩이 아니라 사회보험에 따른 그냥 자연스러운 스펜딩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원래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뭐 큰 걱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다 잘못 대응했다, 우리나라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여지는 국가는 그 선진국 중에서는 포르투갈밖에 없고요. 왼쪽에 있고. 그래프 다시 한번. 저 맨 오른쪽에 미국이 있어요. 근데 맨 오른쪽에 USA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GDP 대비 재정 얼마나 추가로 더 그렇습니다. 썼는 그리고 미국? 오른쪽에서 6번째인가요? 그게 평균이거든요. 그게 AS니까 선진국 평균이구나. 선진국 평균이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GDP 대비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파란색과 그 약간 옅은색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옅은색의 그래프는 이거 대출 지원 빌려준 거구나. 그러니까 한국이 자세히 한국은 보면요, 또 빌려준 게 많네. 대출 지원은 꽤 했습니다. 지원도 적은데 빌려준 게 많아. 대출 지원은 꽤 했고, 다만 이제 재정 지출은 상당히 15%에 비하면은 절반에서 3분의 1 사이의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 진짜 화끈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저기 보면은 그리고 저게 지금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큰 나라니까 많이 썼다 이게 아니잖아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화끈하게 썼습니다. 화끈하게 그냥 풀었네. 일본도 많이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측면 상당히 있습니다. 엄청 뜨겁잖아요. 당시에 코로나 때의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정책들을 폈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 촉진 인플레이션이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도 별로 안 풀었으니까.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굉장히 큰 쟁점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풀면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 또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 그런지 그거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볼 때, 그러니까 이미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정부가 해온 행동들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았냐. 지금 정부는 2022년도 세법 개정안으로 한 76조 원의 감세를 했고요. 그게 이제 4년, 5년간 기준입니다. 감세도 돈을 푸는 거죠. 특히 사실은. 많은 조세 걷어야 될 그 건 아닌 감세를 거니까. 그 조세 지출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 재정 지출과 비슷한 형태로 풀기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법인세 감세, 소득세 감세도 물론 있지만 조세 지출로도 상당액을 또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2023년도에도 세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87조 원 정도 되는 그 조세 감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세 감면을 하면 또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고소득자니까 그 고소득자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한테 뭐. 훨씬 유리하고 대부분의 그 특히 소득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위 35% 계층들은 그 거의 면세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깎아줄 수 있는 세금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자극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나눠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소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자극한다고 하세요. 최근에 한국일보의 어떤 교수님이 쓴 칼럼에 그 막 앞부분에는 이게 그 소비 효과가 없다, 별로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 승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참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얘기를 한참 나열한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더 기름을 얻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쓰셨는데 자아분열이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앞에 쓴 내용과 뒤에 쓴 내용이 서로 싸우고 있는 뒤에는 꼴이잖아요. 아들이 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앞에서는 만약에 그 소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효과도 없을 것이고, 네 소비 효과가 많이 발생하면 또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효과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물가 상황이 일단 첫 번째로 국가가 여태까지 했었던 감세 효과나 아니면 SOC로 인한 지출들도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물가를 자극한 효과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금에 비했을 때 더 있느냐 없느냐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지출의 소비 승수 효과가 원래 현금이 더 낮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평소에는 0.15에서 0.23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연구한 여러 페이퍼들의 좀 평균값 정도가 그 정도인데 코로나 시기에는 소비 승수 효과가 그보다는 상당수 높았습니다. 아, 그때 네. 참 연구된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대표적인 연구가 KDI 연구가 있고 1차 국민재난지원금. 네, 1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사람한테 네, 줬을 때. 일종의 정책 자연실험과 같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네.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마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KDI 요약하면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KDI는 예전에 소비승수 효과, 평시의 소비승수 효과보다 조금 더 큰 0.3 정도로 이제 추산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면 1,000원 쓰면 한 300원 정도가 추가 지출의 효과가 추가 있다. 지출의 네, 효과가 나머지는 있다. 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소득을 소비를 대체할 수 있고 그 0.3 정도가 추가 지출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경기연구원 당시 또 경기연구원에서도 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0.6 정도로 보고를 한 바 네네. 있었고요. 또 놀랍게도 학계에서 또 피어리뷰까지 거친 논문에 실린 학회지에 실린 이제 그 이유진, 우석진 세 분의 경제학자가 쓴 이제 그 논문에 의해 거기에서는 고대 이유진, 네. 명지대 우석진. 네, 교수죠. 그분들이 네네. 연구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 0.7 정도로 상당히 그분들 아주 높게 훌륭한 경제학자들이신데. 네, 제가 그분들 알기로는. 상당히 또 학계에서도 그렇죠. 날리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름의 이제 그 최신 모형을 써서 이제 만든 이제 소비 승수 효과는 0.6에서 0.7까지 간다.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한 소비 승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가 네.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소비 승수 효과가 있으면 또 피할 수 없는 거는 어느 정도의 수요 자극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의 물가 상황이 과연 수요발 그 물가 인상의 국면인가 아니면 좀 공급발 물가 인상의 국면인가 그래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CPI에서 지금 또 이창용 총재가 표현하는 근원 물가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근원 물가는 또 잡혔다라고 또 이창용 총재께서 또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직관적으로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농산물 가격도 뭐 기후이기 때문에 생긴 그렇죠. 거고. 농산물 가격과 뭐 최근에 그렇잖아요. CPI에서는 두드러지는 지표는 농산물과 석유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뭐 예, 외부에서 공급발이고 온 뭐 거잖아요. 그 농산물은 당연히 기후위기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차분하고 중립적으로 잘 아니, 다음에 좀 더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더 편향적으로 네. 한번 안을 한번 이제 얘기를 네,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다음번에 해주실 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윤형중 랩2050 대표님하고요. 25만 원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때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죠. 이게 무슨 무분별한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면 일단은 그 얘기 듣지 마시고요. 차분한 얘기를 듣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지할 건지 반대할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